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선 이 청명한 가을날 한국은행 금요강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한국은행 내 사적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분수대 앞 사적 280호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근무하는 김한수 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고 저희 박물관에서 준비한 상품을 주라 했습니다. 아주 푸짐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퀴즈 5개 냅니다.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얘기의 화두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과 우리 청년들이 살아남으려면 우리들은 뭘 준비해야 할까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에 관역을 중국으로 향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은 오늘 워싱턴 시간으로 2천억 달러 25%의 추가 관세 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 굉장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미중 무역 분쟁은 미중 간의 21세기 글로벌 슈퍼파워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의 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간의 관계 문제를 보다 폭넓은 시야, 보다 깊은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퀴즈 하나 숨어 있습니다. All my life, I waited for the great adventurer to offer me a place at his side. When I was a child, I heard voices. Some would sing and some would scream. We wish to pay tribute to my Khan from my journeys along the Silk Road. And in return, If it pleases your greatness, you may take my son. Father, what are you doing? Margaret, this will not be forever. The walls of my kingdom stretch beyond the horizon. Report what you see, the way things truly are. Tread carefully, Master Polo. Your words can get you killed. I can train you to survive in whatever world you choose to make your home. This is not my home. In China, Mongolia, I will be emperor of the world. We'll never surrender the last stronghold of the Song dynasty. You are not one of them. You understand nothing. Go too deep, and you will not return. Am I a prisoner? Answer me! Every corner of the land beneath this blue sky is ours for the taking! A man who proves his loyalty to me can take whatever he wishes. 이 영화는 미국의 넷플릭스사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시즌 1, 2, 10부작, 20부작을 만든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의 수현이라는 여자 배우가 출연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에 굉장히 큰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네, 말씀하시죠.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글 자막이 있었습니다. 예, 세 개가
충돌한다. 세계가 충돌한다. 여러분, 아까 이 표지, 이 그림이 뭔가 궁금하셨을 텐데, 이걸 보시면, 기원 1년부터 2017년까지 각 국가별 뭔가를 그린 겁니다. 이 앵구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기원 1년부터 2000년대까지 각 국가별 GDP를 다 추계를 하고 국가별 퍼센테이지가 어떤지를 나타낸 겁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했던 시점은 이 지점쯤 됩니다. 이 지점쯤. 이게 중국이 차지하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입니다. 그 중국이 중원에서 새로운 세력이 발흥할 때마다 세계는 충돌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잠에 빠졌던 것이 1800년대 중반, 아편전쟁 직전부터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나폴레옹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잠자고 있는 사자다. 중국이 잠에서 깨면 세계가 뿌리채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잠잤던 중국이 이건가요? 1949년 건국을 하죠. 신중국을 건국한 이후에 뭔가의 계기에 의해서 2010년대까지 전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반대에 어느 나라는 줄었겠죠. 이게 미국입니다. 하여튼 중국의 중원에서 뭔가의 커다란 세력이 발흥을 하고 그것이 세계에 충격을 줄 때마다 세계는 뭔가 충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오늘은 좀 긴 관점에서 이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지는 크게 세 꼭지인데요. 첫째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까지 좀 짚어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헤게모니의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경제 전략을 어떻게 짜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세 번째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담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제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담론이 많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담론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문명사 학자인 퍼거슨이라는 사람의 담론입니다. 그에 따르면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미국은 세계의 시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재화나 용역을 팔고 얻은 수출 대금을 국내나 혹은 다른 곳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국의 국제시장이나 금융기관체 시장에 다시 투자를 해서 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윈윈하고 있다는 것이죠. 퍼거슨은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이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이 결혼하게 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제 해석에 따르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미 간의 대땅트, 두 번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저변을 흐르는 뭔가의 커다란 경제적 힘,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대땅트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71년 핑퐁 외교로 유명한 마오와 닉슨 시대였습니다. 당시 마오는 중소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대약진 운동 경제가 제대로 펑셔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출구를 찾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닉슨 대통령은 탄핵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재선에 당선돼야 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첫 번째 대탕트의 씨앗을 1972년에 닉슨이 상해와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뿌린 거죠. 그런데 1974년에 닉슨은 탄핵
요인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셨고 76년에는 마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결국 다른 두 사람, 등소평과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1979년에 중미 국교 정상화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나라는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등소평의 경우에는 도광양회, 타옥광양회, 이 말은 중국말로 칼끝을 칼집에 놓고 달빛에서 덕을 쌓는다, 수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때가 올 때까지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겠다 뭐 이런 뜻이죠. 한동안 오랜 기간 이 인내의 시간 동안 중국은 연 9% 내외의 성장을 하면서 장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토대가 된 셈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을 이른바 건설적 포용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onstructive engagement인데 일종의 미국판 햇볕 정책이죠. 왜냐하면 당시 소비에트 체제, 소련 체제,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엄존해 있었고 냉전 체제에서 승기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보다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 건설적 포용 전략의 기본 전제는 중국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면 중국이 시장 경제 체제로 점차 발전해 갈 것이고 중국의 정치 체제도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성장 발전할 것이라는 전제 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게 깨지게 되죠. 여하튼 이 미중 간의 대땅트는 이 걸출한 네 분의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남북이나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신대땅트도 새로운 경제적 번영으로 이끌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정치적, 정책적 모멘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력을 좀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21세기까지 세계에서 잘 사는 G17개 국가, G17 국가의 GDP로 무역액을 나눈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차 대전 전에 한 38% 내외 비율을 유지하다가 전쟁과 대공황 시절에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8% 정도가 회복된 게 1990년대 중반이고 90년대 이후에는 42%,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세계화를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그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무역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 꾸준히 증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계 경제의 성장을 무역의 증가가 선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글로벌 무역 시장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해당 개별 국가의 경제 성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9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를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하나의 단일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된 IBM의 컴퓨터, 인터넷 이러한 제3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두 번째 미중 간 차이메리카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동력은 이건 좀 복잡한 그래프인데요.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경영학 박사가 쓴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시는 이 Y축에는 부가가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Y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가가치율이 높은 일들이죠. X축은 이제 생산 전, 생산 후, 이른바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백스트림으로 분류되는 밸류 체인입니다. 과거에 이른바 디지털 전환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의 대공장이었던 시절, 혹은 19세기 중반에 영국이 세계의 대공장이었던 시절은 이 모든 R&D부터 중간재 자본재 생산과 조립 가공 생산, AS 마케팅 유통, 이 모든 생산 공정이 한 나라와 한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른바 업스트림, R&D 디자인, 물류, 그다음 백스트림에 해당하는 AS 마케팅 유통 부분은 글로벌 거대 기업, 이른바 애플이나 월마트와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이 장악을 하고, 맨 밑에 있는 조립 가공 생산은 이머징 마켓으로 다 넘어가는. 이런 것을 이제 생산의 국제화라고도 불리우고, 생산의 글로벌 아웃소싱이라고도 불리우고, 이른바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구축, 이른바 가치 사슬의 형성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플사의 예를 들어보면 그 본사는 실리콘밸리에 있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 생산 공정은 박스콘이라고 하는 대만 회사가 중국의 shenzhen을 비롯한 9개 성에서 12개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의 장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은 이 생산 공정의 국제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생산 공정들이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으로 대거 넘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미중 간의 뉴 데탕트, 두 번째는 무역 주도의 하이퍼 세계화, 초 세계화, 세 번째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형성.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차이메리카라고 하는 질서가 새롭게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두 나라의 매크로 경제 역사를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건 미국의 빨간 선이 미국의 GDP입니다. 회색은 미국의 물가인데요. 성장률은 계속 높아지고 물가는 크게 안정되는 시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걸 골디락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골디락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위원장을 했던 박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 한국은행 총재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의 물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물가도 낮았다. 기자분께서 질문을 한번 했어요. 왜 이렇게 물가가 낮으냐?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총재님께서 답변하신 게 미꾸라지 물가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 미꾸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농산물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없었던 13억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가 세계 시장 안으로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값싼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물건들이 전 세계 시장을 도배했기 때문에 성장은 높고 물가는 낮게 유지되었던 것이죠.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개방을 시작한 197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 무려 한 30년 동안 1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IT 제품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세계 마켓쉐어, 글로벌 마켓을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섰고, BIT 제품도 10%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보면 미국은 골디락스 시대를 구가했고 중국은 장강의 기적을 달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잘 굴러간다 해도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이 생기게 마련인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요 그래프 중에 요새 이제 세계화 관련해서 유명한 말들이 하나 있는데 블루 엘리펀트라는 말이죠. 블루 엘리펀트. 우울한 코끼리라는 말인데 우울한 코끼리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몇 번째 그래프일까요? 네, 첫 번째 그래프죠. 이게 왜 우울하냐? 코끼리처럼 생기긴 했죠, 그죠?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왜 우울하냐? 요 그래프는 Y축은 한 20년간의 각 계층의 실질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축이고, X축은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하위 1%부터 100%까지 쭉 줄을 세운 겁니다. 이 계층은 제일 잘 사는 계층이고, 이 계층은 제일 못 사는 계층. 잘 보시면 이 기간 중에 움푹 태어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코끼리의 머리에 해당합니다. 코끼리 코끝에 해당합니다. 이 계층들은, 이 코끼리 머리에 해당하는 계층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중산층들. 이 계층들은 이 기간 동안, 20년 동안 실질 소득이 한 90%가량 증가했습니다. 선진국에 잘 사는 계층도 한 70%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 계층들은 거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인구, 어느 계층은 이 차이메리카 질서하에서 손해를 보는 계층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계층이. 이제 그게 직업별로 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러스트 벨트, 이른바 녹슨 지역,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이른바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의 노동자들이 대거 트럼프에 표를 던졌던 지역.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죠. 중국의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이를 둘러싸고 논쟁은 좀 있습니다. 이게 기술 진보 때문인지, 이른바 차이메리카로 상징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인지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여하튼 미국 내에는 차이메리카 질서의 형성에 따른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갈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승자와 패자 중에 특히 중산층 얘기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이 그래프는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1인당 GDP와 미국의 중위 계층의 실질소득 변동을 그린 그래프인데요. 위에 있는 그 1인당 소득은 막 날아가지만 여기는 상당히 정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2016년에 대통령 선거 때 샌더스 후보를 따라다녔던 분이 계십니다. 로버트 라이히 교수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왕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분인데, 미국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한 30년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70년대까지는 우리 모두 다 잘 살았다. 다 잘 살았다. 80년대 전후부터 1인당 GDP는 올라가는데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선택은 투잡을 뛰는 거였다. 투잡. 잡 하나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투잡을 뛰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맞벌이. 마누라가 벌었으면 남편을 직장에 내보내고, 남편이 벌었으면 마누라를 직장에 내보내고. 세 번째 선택지는 그도 안 되면 빚을 내는 거였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의 빚이 특히 2000년 전후를 해서 급등하게 되죠. 이게 터진 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2007년 서프라임 위기고 2008년 리만 부도로 상징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 굉장히 복잡한 할 말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이후에 2008년 이전에 미국의 실업률은 4% 수준이었는데 순식간에 10%로 상승을 했고, 미국에서 집을 잃은 가구가 900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서요. 자기가 이제 모기지를 빌려서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빚을 뺏깁니다. 집을 뺏깁니다. 그리고 빚을 청산해버립니다. 강제적으로 부채가 청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제 회색이 이제 US인데요. 강제적으로 디레버리징이 됩니다.
과거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소비했던 상당수의 계층은 미국의 중산층하고 저소득 계층들이었는데 이들이 강제적으로 디레버리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니까 소비할 계층이 없어집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출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GDP 대비 비율인데요. 2007년 위기 직전에는 중국의 순수출 대비 GDP 비율이 한 10.2%까지 됐었습니다. 2008년에는 그 5분의 1 수준 2%대로 급락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차이메리카의 한쪽 축이었던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시장, 미국 소비 시장이 흔들린 거죠. 차이메리카의 비극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출구가 막히면 값싼 노동력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생산했던 중국도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중국의 총리가 원자바오 총리였는데 원자바오 총리 주도로 중국은 대대적인 재정 팽창 위주의 경기 부양 정책을 핍니다. 그때 재정 적자, 재정 팽창 경기 부양 규모가 4조 위안이었는데 그게 미국의 달러화 기준으로는 6,500억 달러고 중국 GDP 대비로는 한 15%, 당시 1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문학적인 재정 자금과 은행 자금들이 이른바 석탄,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의미의 중화학공업과 부동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은행 대출들이 중국의 민간 부문에 흩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 총 투자의 GDP 대비 비율인데 이게 빨간 건데요. 이게 급등한 거죠. 이게 무너져 내린 미국 시장을 중국 내부의 내수인 고정 투자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8%, 9%대의 성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베니핏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 수반되겠죠. 그 비용이 뭐였냐? 기업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90%대였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증가해서 2007년에는 160%까지 올라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 사실 2009년, 10년 이후에 경기부양 정책 이후에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다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아주 원만한 회복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되었던 많은 중국의 설비들은 과잉 생산 설비로 또 천문학적으로 집행됐던 은행 대출들은 부실 대출 리스크를 껴안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직도 이제 중국은 이 기업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 거죠. 그래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차이메리카 질서를 떠받쳐왔던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시장인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또 중국의 기업도 흔들렸던 것이죠. 이렇게 끝났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비극적 요인이 들어갑니다. 최근 3, 4년간 중국 정책 당국의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뭐 정치인이 출산주도 성장 얘기하면서 1억씩 나눠주자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고민입니다. 중국말로 라오동리 취날, 이 노동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복잡하게는 이제 이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모델로 설명하는데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차이메리카 질서가 형성되었던 당시만 해도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 풀이 아주 충분했습니다. 농촌에서 수없는 농민들이 도시로, 현전으로, 상하이로, 베이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만들어도 신규 노동력이 계속 유입됐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 2000년대 중반을 대체로 보는데
일정 시점을 전후로 이 노동력 시장이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수요 우위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시간당 임금을 보면 인도의 10배가 넘어가고요. 베트남의 3배가 넘어가요. 그래서 총괄해서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차이메이카를 떠받쳐왔던 노동력 시장, 저임금 노동력 풀이 흔들리고 또 기업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주었던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차이메리카 질서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차이메리카의 질서에 던진 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과 미국이 자기 질서, 자기 경제 전략, 자기 글로벌 전략을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듣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수뇌부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진핑은 집권 1기를 끝내고 2기에 들어오면서 집권 이른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했는데요. 보시면 왼쪽은 중국의 서점가에 있는 온통 신시대 시리즈로 서점가의 책들이 도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타임즈인데 이 타임즈가 2016년에 커버 스토리로 쓴 건데 시진핑의 얼굴을 벗겨보니까 마오의 얼굴이 숨어있다. 이게 신시대일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신시대일까? 지금의 각도에서 보면 근데 2012년, 13년으로 돌아가서 중국 수뇌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되었던 대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시장이었던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또 중국 내에 인구 위기가 봉착하면서 최저임금이 급등을 하고 또 중국의 기업의 자본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뇌부는. 과거 1978년 개혁개방 체제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 그대로 유지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하기 전에 자기 베이징 101 중학교 동창생인 류허라고 하는 경제책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물음을 던집니다. 베이징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전략을 다시 짜라. 그래서 류호 부총리는 당시에 이제 파가웨이라고 하는 기구의 주임이었는데, 부주임이었는데, 쟁쟁한 중국 내의 많은 이론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은행, 중국 재정부, 베이징大学, 칭화, 유수한 대학 교수들 다 불러 모아서 한 40~50명 정도를 꾸립니다. 그리고 한 2년간 작업을 해서 만든 책자가 요겁니다. 양대 세계 대위기 비교형. 이 책자에서 수많은 정책 건의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의 건의를 좀 꼽는다면 과거 4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품 안에서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근대화에 성공했다. 이른바 중국 특색 시장사회주의를 성공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우리의 담론, 우리의 의제를 가져야겠다. 이제는 단순하게 룰 팔로우가 아니라 룰 세터가 돼야겠다. 왜냐하면 1930년대에 미국도 그랬다. 1930년대에 미국이 세계의 대공장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영국의 문화, 유럽의 경제, 유럽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했다. 하지만 영국이 무너진 다음에 1930년대 미국은 새로운 세계를 준비했듯이 중국도 중국적 담론, 중국적 의제를 가지고 세계를 선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첫 번째 프로포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역할을 하기는 맛이 간 것 같다. 더 이상 미국에게 세계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팔아먹는 시대는 끝났다. 때문에 이른바
수출 고정 투자 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을 소비 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그대로 들여왔던 이른바 추격자형 성장 전략을 혁신형 전략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한 6년 동안 여러 가지가 끼어들면서 정치적 요인들 뭐 이런 중국 특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끌어들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시진핑의 이 1인 장기 집권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경제적 본질로만 보면 첫째는 중국적 담론과 중국적 의제를 가지고 룰을 세팅해야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중국 경제의 과거 40년의 패러다임을 추격자형에서 혁신형으로 그다음에 수출 고정투자 주도형에서 소비 주도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중국 체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니까 이제 시진핑이 헌법도 개정을 해서 주석의 임기도 삭제를 하고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본질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소비 주도형 패러다임으로 바꿀지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혁신 주도형으로 바꿀지 세 번째는 중국과 관련해서 1대1로 이 세 가지를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요 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인데요. 이 시진핑 이전의 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메리카 시대였습니다. 중국 측면에서 보면 차이나 1.0 시대였는데 차이나 1.0 시대의 특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저임금 노동력을 풀로 이용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값싸게 조립 가공 생산을 해서 미국 시장에 팔고 유럽 시장에 파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임금은 비용이었습니다. 임금은 낮을수록 좋았습니다. 임금은 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대도 그랬지만 전태일 열사가 막 데모를 해도 정치적으로 억눌러야 임금을 낮출 수 있고 낮춰야 수출을 해서 먹고 사니까 임금은 비용이에요. 새 시대의 중국의 공산당의 정책 담당자들은 임금을 단순하게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한편으로는 비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요 요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주도 리밸런싱을 위해서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둘러싼 논쟁이 많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중국에서는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요. 물론 중국 체제하고 우리는 좀 다릅니다. 중국은 이제 성별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비주도형 성장을 위해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연금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40년간 유지되어 왔던 1인 1자녀, 1가구 1자녀 체제를 폐지를 하고 2자녀까지 허용하고 조만간 이 2자녀 상한도 아마 폐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국의 내수를 키우는 게 결국은 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그런 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돕는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2008년을 경계로 이거는 이제 중국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인데요. 수출입 대비 GDP 비율을 100%에서 한 70%까지 30%포인트 하락을 했고 이건 맥킨지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전망한 건데 향후에 중국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1%포인트씩 향후 10년간 10%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빠른 속도로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증대와 함께 이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은 이미 주요 품목에서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9년에 이미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중국이 세계 제1위를 기록했고 휴대폰의 경우에는 2014년에 1위였고 인터넷 왕샹이라고 하죠.
인터넷 상거래 경우에도 1등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 전으로 중국의 소매 판매액이 처음으로 미국 전체의 소매 판매액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중국의 인구는 14억이고요. 미국의 인구는 3억이기 때문에 1인당 소매 판매액은 여전히 4배 미국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 효과를 감안해서 보면 총량적으로 이미 중국이 세계의 최대 소비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수시장이 커지다 보면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롯데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난리를 겪었습니다. 중국의 소비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중국은 아직도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의 최상층의 공산당 8천만 명이 있고요. 그 밑에 국유기업 임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 반개 하청 중소기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산당이 시키면 다 따라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심지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민간 하이텍 기업도 최근에는 공산당 한 명을 이사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 영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굴러가긴 하지만 여전히 공산당의 입김이 막강하는. 그래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시장은 평평한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난리가 난 것이죠. 중국의 유커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한중 관계가 나쁘다고 관광을 못 오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당연히 관광의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오갈 터인데 그게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시장이 커가는 데다가 중국의 내수시장이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다면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커가는 내수시장의 사자의 목, 라이온의 시어는 대부분 중국의 기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IT 수요,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중국의 IT 거대 기업으로 가고 중국의 건설 수요가 커지면 중국의 건설업체가 독식을 하고 중국의 도소매 시장이 커지면 도소매 업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2008년 이후에 포천 500기업 기준으로 보시면 미국과 일본의 포천 500에 들어간 기업체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중국 기업체는 이미 100개를 넘어선 거죠. 작년 기준으로 109개. 우리나라는 고만고만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 내수시장이 커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거대 기업의 약진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내수시장이 평평한 운동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급 측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차이나 1.0, 이른바 차이메리카 시대의 특징은 이른바 카피캣 자본주의, 카피캣이라고 하니까 복사 자본주의죠, 복사 자본주의, 추격형 자본주의.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나가수라고 하는 노래 프로그램을 만들면 며칠 있다가 중국에서 카피한 프로그램이 뜹니다. 우리나라에서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를 만들면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또 만듭니다. 카피캣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측면은 여전히 중국은 카피캣이지만 지금 중국의 수뇌부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자기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책을 크게 두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른바 공급측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존의 석탄, 철강, 조선 이런 전통적인 중화학공업에 대규모 M&A를 추진합니다. 경쟁력인 업체를 다 날리고 M&A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고 종업원들은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 시키고 이 한편으로는 대규모 구조조정,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중국 제조 2025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중국 제조 2025부터 인터넷 플러스, 만민혁신, 그다음에 차세대 AI 아주 굵직굵직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계획을 세워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정부 주도로. 민간 주도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첨단 산업 국산 화율인데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국은행도 그 역할을 좀 했습니다만 워낙 그 일본 부품 산업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 자립화를 하는 거죠. 자립화. 여러 가지 10개 품목, 주력 품목에 대해서 자립화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그 차이나 인사이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차이나 인사이드. 아직도 중국은 반도체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한 게 500억 달러거든요. 한 1,500억 달러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3분의 1이 반도체. 이 반도체를 빼면 상당 부분은 중국이 자립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차이나 인사이드 자립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국이 값싸게 그러니까 중간재를 들여다가 값싸게 가공해서 해외에 파는 이 가공무역 비중이 아주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테크 기업, 그러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이른바 BAT라고 불리는 텐센트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 사이드의 혁신들이죠. 이런 혁신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비극이죠, 비극. 왜냐하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이 빨간 선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입니다. 중간재. 파란 선은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출 금액입니다. 2012년, 13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개가 거의 같이 가요. 13년 이후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중 국교 정상화가 된 게 1993년인데요. 그러니까 94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증가율을 보면 매년 20%씩 늘어요. 20%씩. 근데 이게 13년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는 조금 반도체 때문에 좋아졌는데 중간재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왜? 차이나 인사이드 때문에 그렇죠. 중국 제조 2025로 중국이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중간재들을 다 자체 인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걸 메이드 인 차이나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제 한국이 생산했던 생산물들을 직접 생산하고 이거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8월 달에 8대 산업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하고 중국 제품이 얼마만큼 경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차이나 1.0 혹은 차이메리카 시대의 한중 경제관계가 보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마치 호랑이의 등에 타서 우리도 성장했다면 지금은 중간재를 자립하고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만 1대1로인데요. 중국말로는 이따일루 이렇게 됩니다. 일대라는 뜻은 원벨트입니다. 원벨트. 일로라고 하는 것은 원로드입니다. 원벨트는 육상교통로를 말하고요. 육상교통로. 원로드는 해상교통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오는 빨간 게 원벨트고요. 파란 게 원로드입니다. 그거는 왼쪽에 있는 조그만 맵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이 2016년 5월 달에 인민일보에 거창한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요. 1대1로에 관한 거였는데 당나라 시대를 얘기합니다. 당나라는 당시 한 600, 당나라가 소개 한 600년 전 때인데요. 당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고 장안성은 세계 최대 도시였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장안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장안. 이것도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아까 다 마치지는 않으셨죠? 네, 맞습니다. 시안입니다. 여러분 장안의 명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안의 고수, 장안의 화재. 이게 다 장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 당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 당나라하고 수나라를 망가뜨린 나라가 고구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대단한 나라죠. 여하튼 당나라가 이거였는데 당시에 이 장안의 시안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19세기에 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런던의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장안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고 아시아에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0개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에요. 장안이 당시에 세계의 뉴욕이었던 거죠. 뉴욕. 여하튼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수뇌부는 이 1대1로를 통해서 뭔가 당나라 시대의 재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몽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현이 될지는 역사가 증명을 하겠죠. 여하튼 본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1대1로를 둘러싸고 제가 이제 베이징에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호사가들이 말이 많습니다. 호사가들이. 사실 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역사도 잘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미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마샬 플랜이 집행되었던 1940년대 중후반입니다. 마샬 플랜을 통해서 미국은 전쟁 직후에 있었던 수많은 과잉 설비들, 과잉 자본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서유럽을 통한 강고한 경제적 영향력을 획득했고 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달러화 체제라고 하는 브레튼 우주 체제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샬 플랜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미국도 없고 오늘날의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은 이게 중국의 1대1로 전략도 마샬 플랜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있을 때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하는 분도 많으시다만 대체로 제 생각은 앞에 이제 전체적인 규모, 목적, 국제기구의 범위 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마샬 플랜이 집행됐을 때만 해도 당시 세계는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스털링화 체제가 이미 붕괴했습니다. 세계에는 맹주가 없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 무주공산을 달러화 시스템이 먹은 거죠. 반대로 지금은 이 스테이터스 큐어, 현상 유지 질서라고 하나요? 이 달러화 시스템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최근 7월인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대1로 계획에 대해서 1대1로 계획은 시진핑 주석이 세기의 프로젝트라 명명한 겁니다. 프로젝트 오브 더 센츄리 명명한 이 계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설팅하다고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발언한 얘기예요. 모욕적이다. 내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1대1로 스킴은 굉장히 수탈적이다. 수탈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요새 채무제국주의라는 말 들어보시는지 몰라요. Debt Imperialism이라고 하는데 1대1로에 편입된 나라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터키, 캄보디아, 라오스. 최근에 이제 마하티르 총리,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이 철도 프로젝트를 중단한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에 편입되는데 이게 별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자원외교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자원외교. 많은 돈을 썼죠. 그래서 시구를 해봤더니 잔유량이 별로 안 돼요. 이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게 추진을 해봐야 경제 성과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이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게 1대1로가 잘 될까 하는 의구심. 여하튼 미국의 공격을 상당히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마샬 플랜은 서유럽 국가, 독일, 프랑스 등등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와 미국 간의
공동 프로젝트였다면 이 1대1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중동,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칸자 돌림, 카자흐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탄자 돌림 국가들하고 많은 협력을 하는 나라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이머징 국가고 신용 리스크가 높고 그래서 이들 국가가 국가 부도에 빠지거나 그러면 1대1로 프로젝트도 구멍이 날 수 있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국 얘기고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제가 2015년에 SBS에 나가서 한번 강연한 게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동영상이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2개 냈나요?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혹은 트럼포노믹스와 관련된 키워드들인데요. 이 키워드 오브 키워드가 뭔지. 네? 아메리카 퍼스트. 예, 그렇죠. 하여튼 이분을 포함해서 뭐 좋은 거 굉장히 준비했으니까 끝날 때 받아가시죠.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틀어주실래요? 안 되나?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내 주류 사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주류건 비주류건 굉장히 달갑지 않은 인물입니다. 남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언제 입을 닦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트럼피즘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서구의 사회과학계에서도 대단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대단한 논쟁이 진행 중인데 학계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해석을 좀 덧붙여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11월 대선이 끝났을 때 제일 가슴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욕적인 거는 대선에 나가서 실패한 후보보다는 전임 대통령의 정권 재연장에 실패하면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도 눈물을 삼켰죠. 며칠 있다가 오바마가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아테네에서 유명한 아테네가 그리스 민주화의 성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아테네에서 유명한 선서를 합니다. 트럼프는 왜 이겼나? 자기도 이제 반성을 한 거죠. 반성을. 보기에 3가지 요인을 들었는데요. 첫째는 워싱턴 정가의 엘리트들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 시대적 이슈를 잘못 다뤘다. 미스핸들링 했다. 둘째는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미국은 사회안전망, 소셜 세이프티넷이 상당히 불충분하다. 셋째는 2016년 11월 대선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봉기다. political uprising이다. 근데 이게 대체적인 미국 주류 정치인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국내 언론에 미국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민주당 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21세기 자본을 쓴 분도 왜 미국의 민주당이 실패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하튼 이 미국이 지금
간단치 않은. 이거는 이제 미국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이 과거 50년 전에 비해서 미국의 삶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렇게. 트럼프 지지자와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가 완전히 갈립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나빠졌다. 녹색이죠. 녹색이죠? 아니요. 빨간색이죠. 다 나빠졌다고 대답을 했고 클린턴 지지자는 대체로 좋아졌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 미국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등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 피터 태민이라고 하는 미시간의 교수가 있는데 Vanishing Middle Class, 미국의 중산층이 사라졌다.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없어졌다. 미국 사회가 반으로 쫙 갈려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이거는 뉴욕타임스가 2016년 12월에 대선 끝나고 얼마 아니 각국의 청년들이 이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미가 있느냐. 미국 청년들은 상당수가 이게 이제 세대별로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50% 밑을 청년들이 내가 꿈이 실현돼야 좋은 것이지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른바 정치적 파퓰리즘을 가져오는 원인이고 브렉시트의 원인이기도 하고 트럼피즘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태리의 그 파퓰리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이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한 분은 뭐라고 했냐면 21세기에 틸레마가 있다. 틸레마라는 것은 딜레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틸레마는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되고 하나는 못하는 셋 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초세계화. 두 번째는 민주주의. 세 번째는 민족 국가의 자율성. 이 세 가지 중에 세 개를 다 할 수 없는 시대에 왔다. 그래서 만일 초세계화와 민족 국가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면 민주주의의 훼손이 불가피할지도 모르고 반면에 민주주의의 유지와 민족국가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면 초세계화의 희생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세계가 일정 정도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트럼피즘이 나타나게 된 구조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포노믹스라고 부르건 트럼피즘이라고 부르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사실 뿌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초창기에 집권 초창기에만 해도 트럼프 칵테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마실 때는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다음날 아침엔 머리가 띵할지도 모르는 트럼프 칵테일.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경제 이론의 기반을 두고 정책이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짬뽕이. 첫 번째는 이제 이 마켓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프트 트럼프, 두 번째는 하드 트럼프입니다. 이 소프트 트럼프는 주로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겁니다. 기업의 기, 거대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건데, 이른바 감세,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하고, 또 소득세도 감세를 하고,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호황기이지만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재정 팽창 정책을 쓰고, 이게 소프트 트럼프. 반면에 이제 하드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관세 정책을 아주 강하게 때리고 또 제조업 리소싱, 그러니까 제조업 미국의 공장을 다시 들여오게 하는 거죠. 관세 수단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하드 트럼프라고 부릅니다. 하드 트럼프. 이게 이제 전체적인 트럼프 정책의 칵테일의 구성 요소. 하나는 하드 트럼프, 하나는 소프트 트럼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기초에서 대정책은 어떻게 세우냐. 작년 말에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책이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이게 미국의 신안보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미국 외교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나타내는 보고서인데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얘기한 다음에 중요한 문구를 하나 짚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국은 수정주의 국가다. 수정주의 국가.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다. strategic competitor.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고 또 국가주도 경제 발전 모델, state led라고 하죠. 국가주도 그로스 모델을 동아시아 지역에 수출을 해서 미국의 권력, 파워, 영향력, 인플루언스, 이해, 인터레스트를 침해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사활적 이슈가 된 거다. 나중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만 관세 정책의 주된 공격 방향이 중국에 향해져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전환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이른바 컨스트럭티브 인게이지먼트, 미국판 햇볕 정책의 전제가 깨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대주고 시장을 개방하면 중국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뿌리를 내릴 줄 알았더니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큰 보이스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주도 경제 모델을 택하고 있고 리버럴 데모크라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독재, 강성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국가하고 어떻게 컨스트럭티브 인게이지먼트를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신문에서 이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 3월부터 아니면 1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관세 경쟁, 테리프 레이스죠. 오늘 워싱턴 시간으로 이른바 3차 관세 폭탄이죠. 중국에 대한 2천억 불, 25%의 관세 추가 증구를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전략적인 관전 포인트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밤에 2천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때릴 건지 그리고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재무성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건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건 달리 이게 쉽게 끝날 싸움 같지가 않다. 왜? 미국 백악관의 안보 전략의 ABC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세 분쟁이 끝나더라도 관세 분쟁 이외에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대만 문제가 됐고 북한 핵 문제가 됐고 어떤 형태로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왜? 21세기 패권 경쟁의 시리즈물 중에 하나니까. 시즌 1이 끝나도 시즌 2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죠.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포노믹스에 대해서 이게 임플리케이션이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피즘의 종말이 뭘까? 생각을 좀 여러 개 해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소프트 트럼프와 하드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꿀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권력을 먹은 다음에 대체로 이렇게 봤습니다. 소프트 트럼프 정책은 미국 GDP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하드 트럼프는 파란 선이죠. 가운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예요. 현재까지 보면 미국의 이제 2, 4분기 GDP가 전년 동기비로 4%고 하는 거 보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드 트럼프의 정책이 강도가 크지 않고 소프트 트럼프의 강도가 매우 세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릅니다만 미국의 재정적자의 GDP 비율이 올해 4.8%입니다. 4.8%.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흑자입니다. 흑자. 미국은 적자가 4.8%. 그러니까 이 소프트 트럼프의 강도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보면 왼쪽 그래프가 이제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파란 것과 이제 빨간색인데 이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맨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이 재정의 효과가, 재정의 성장률 효과가 2019년까지는 플러스지만 20년부터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20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시장의 중론이고 또 이 소프트 트럼프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기초체력 또는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지는 결국은 미국의 기업 투자가 얼마만큼 늘어나냐의 관건인데 실제로 이 적자 재정에서 미국 기업에 들어간 프리 캐시플로우가 한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중에 한 80% 정도를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플러스 배당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이 미국의 성장률을 높일지는 퀘스천 마크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트럼프 랠리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올해 한 1월까지 미국의 주요 주가가 한 30% 올라갔습니다. 3월 달에 이제 관세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3월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미국 주가만 지금 좋고 대부분 나라의 주가가 안 좋고 특히 중국 주가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무역 분쟁에 1차 라운드에서 승리한 게 아니냐는 전거 중에 하나로 미국 주가는 랠리를 보이고 중국 주가는 박살이 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병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재정 적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옛날에 유명한 이 고전 경제학자 존 메이니아드 케인스 선생은 재정이 실업은 문제를 돌보면 실업 문제만 돌보게 되면 재정은 스스로를 돌보게 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실업이 늘어나면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재정 적자가 커지면 성장률이 높아져서 다시 실업이 줄어들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다시 실업이 늘어나면 적자가 늘고 이렇게 재정 적자와 실업이 같이 가는 걸 보시죠. 근데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 때를 빼면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듯이 재정 적자가 실업이 줄어드는데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거는 이번이 처음.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은 두 가지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황기의 재정 적자, 소프트 트럼프 때문에 재정 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많이 발행해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요. 또 물가도 올라가요. 연준도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밖에 없게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 하드 트럼프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전면화가 되지는 않아서 그렇지만은 관세를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 함량이 높아지면 연준도 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이 트럼프 랠리가 지속될 수도 있고 중간에 멈춰설 수도 있고 하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노믹스에 가진 본연의 딜레마의 핵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 트럼프, 하드 트럼프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결과를 하나 보면 여기 재미있는 거는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폭탄을 시작하고 북핵 문제에 나섰을 때 이후로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이게 한 45%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푸틴 만나면서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약재들이 터지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도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노믹스에도 일의 영향을 주겠죠. 대체로 여태까지 일장에서는 차이메리카의 형성과 균열을 들여다봤고 차이메리카 질서의 균열 이후에 시진핑이 끌고 있는 중국, 트럼프가 끌고 있는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자기 나라 경제를 어떻게 헤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는 도대체 뭐냐? 제가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한 40분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거인,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 시작된 이후에 수많은 석학들이 이 시대의 질서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헨리 키신저부터. 헨리 키신저가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한 말은 걱정이 뭐냐면요. 미국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처럼 지정학적 섬이 될지도 모른다. 유럽은 중국이 헤게모니를 잡으면 중국 헤게모니아의 유라시아 지역의 부속물, 어펜디지가 될지도 모른다.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여하튼 많은 석학들이 도대체 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이후의 질서의 주인이 여전히 워싱턴일지 아니면 베이징으로 넘어갈지. 워싱턴으로 유지되면 베이징에서 생각하는 중국몽이 산산조각 파산하면서 시진핑이 권좌에서 쫓겨나게 될지, 아니면 주인은 안 바뀌더라도 질서가 과거 브레튼 우즈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세계 전체를 떠왔던 리버럴 데모크라시와 자유무역주의라고 하는 질서가 중국 특색 세계화라는 질서로 혹은 보호무역주의라는 질서로 바뀌게 될지, 이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래학의 영역입니다. 미래학의 영역.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면 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향후에 한 3, 40년 동안은 차이메리카 질서는 거의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종착역에 온 것 같고, 새로운 질서, 포스트 차이메리카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분기점에 있고, 이 포스트 차이메리카 시대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화평의 질서, 평화의 질서, 호혜 협력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한편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면서 그 주된 측면은 대립하고 투쟁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다. 그 넘어간 질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한번 석학 얘기를 보겠습니다. 좀 보실까요? In Beijing last mon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resided over the first Belt and Road Forum. Xi calls it the project of the century. Xi's plan is to integrate Eurasia through a $1 trillion infrastructure initiative linking China to Europe. Poor countries would receive badly needed roads and rail lines, and Chinese firms would boost investment in European ports and railways. Marco Polo would be proud. Whether One Belt, One Road succeeds will test the arguments of two visionary thinkers. A century ago, the British strategist Alfred Mackinder argued that whoever controlled the Eurasian heartland would control the world. American strategy, by contrast, has long favored the insights of the 19th century strategist Alfred Mahan, who emphasized sea power and the maritime fringes of countries and continents. At the end of World War II, George F. Kennan incorporated Mahan's geostrategic focus on rimlands rather than heartlands into his Cold War strategy of containment of the Soviet Union to create a favorable balance of power. China's bets are on Mackinder and Marco Polo, while America's money is on Mahan and Kennan. But it's hard to know whether that will be true beyond China's immediate neighborhood, or whether, under Donald Trump, America's arms will be open. America first. America first. One Belt, One Road will provide China with geopolitical gains as well as costs, but whether it will be a global game changer, as some believe, remains to be seen. 여러분, 이거 퀴즈 이거도 아니고 인 것도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양반 하는 얘기가 뭐죠?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별로 답변할 의지가 없으신. It remains to be seen. 그죠? 좀 두고 봐야겠다 이거잖아요. 사실 이 두 거인의 용호 상박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건 일종의 거대한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어떻게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천재의 프리즘으로 한번 다시 들어오다 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이 내쉬라고 있습니다. 내쉬. Beautiful Mind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유명한 가설을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이 얘기가 좀 죄수의 딜레마에 오갔습니다만 이 죄수의 딜레마에 따르면 이 미중 간의 싸움의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협조 게임이 있고 협조적 게임. 앞에 두 가지는 비협조 게임. 세 번째는 협조적 게임. 첫 번째 비협조적 게임은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해체되는 이른바 G0 리스크입니다. G0. 그거를 이제 미국 유명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sak스와 폴 크루만이 작년과 올해 얘기했었는데 이른바 킨들버거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두 거인이 대판 붙으면서 싸움을 하고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입니다. 이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 있는 그레암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두 거인이 서로 이렇게 하다가 적절한 뭔가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거라는 이른바 모델링 스루 하면서 이중 위계 질서라고 하는 듀얼 히에라치라고 하는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도 있다.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모두 있을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킨들버거 함정인데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서 그러니까 골목대장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골목에 새로운 적이 나타나는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골목에 불이 났는데 불을 안 끄고 그게 이제 킨들버거 함정입니다. 그래서 양국이 점차적인 관세 분쟁을 에스컬레이팅 시키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돼요. 선의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그런 킨들버거의 함정이 얼마큼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의 관세율을 보면 이게 조금 올라간. 지금 한 요 정도까지 관세 규모를 보면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쏠려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오늘 2천억 달러가 매기기 전까지만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 총 수입의 3.8%를 관세 폭탄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1930년대 대공황 직전에 킨들버거 함정을 얘기했던 그 대공황 직전에 스무트 홀리법의 그 관세 분쟁 때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굉장히 작은 건. 그 당시에는 미국 수입의 50%가 고율 관세를 때렸었고 또 그 관세율도 50%를 넘었었고 근데 지금은 3.8%고 관세율도 25%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 관세 분쟁이 계속 에스컬레이팅이 되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게 확대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은 이제 전체 미국 수입의 3.8%인데요. 그게 만일 오늘 2천억 불을 더 때리게 되면 이게 한 8%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게 자동차 관세까지 때리게 되면 한 12%까지 올라옵니다. 그래도 좀 낮긴 한데 시나리오에 따라 각 국가별로 좀 커다란 영향을 주겠지요. 근데 이제 제가 단기 전망을 해보면 이 문제가 좀 꼬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본인들 스스로가 일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중국은 일본과 같이 미국의 하위 동맹 국가가 아니고, 또 중국은 일본과 달리 내수 시장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중국은 1대1로 전략이라고 하는 세계의 꿈을 갖고 있고,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다가는 미국의 우산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국몽이라고 하는 세계 전략이 사실상 파산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세게 나가는데 지금 중국의 입장은 중국 경제 내부 문제가 또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제조 2025를 비롯한 세계 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몽이라는 세계 전략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건 타협을 보고자 하는데 이 타협을 트럼프가 좀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에스컬레이션 가능성은 스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킨들버거 함정의 이 원천은 이 책을 기인하는데 이 책의 원천이 되는데요. 킨들버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대공황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1930년대의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리더십이 해체됐기 때문이다. 영국은 능력이 없었고 미국은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근데 그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이 뭐냐?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첫째는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 둘째는 장기 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 셋째는 안정적 환율 시스템을 유지할 것. 넷째는 세계 경제의 거시경제적 조정에 노력할 것. 다섯째는 지난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 수합을 했듯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것.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포기하는 거는 1번하고 3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4번은 어떻게 될지. 하지만 2번과 5번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에스컬레이션을 해도 이 시나리오가 글로벌 30년대의 대공황처럼 글로벌 대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물론 트럼프가 돌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게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아까 이제 이 중국의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총 수출의 25%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중핵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밸류체인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두 번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만 주요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한 4위 정도 돼요. 중국보다 훨씬 넘어. 그래서 이제 이 관세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교란을 받을수록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때문에 이제 만일 시나리오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킨들버거 함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삼각 대응 체제가 필요하겠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싸운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뭔가 새로운 FTA를 통해서 대외 시장의 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게 첫 번째고 최근에 이제 RCEP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Regional C가 뭐죠? 이게 아시아 FTA거든요. 이게 일본과 중국이 주도하는 이게 RCEP을 비롯한 FTA 확대도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여러분 신문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갖고 논란이 많습니다만 뭐 그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회원국의 전체 GDP에서 내수 비중이 최종 소비 비중이 GDP OECD의 꼴찌에서 세 번째고 50%가 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파란 선이 최종 소비 비중인데요. 이걸 좀 끌어올려서 대외 시장 환경에 충격을 받을 때 버퍼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생산성을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 빨간 게 이제 대기업, 거대 기업의 제조업의 생산성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97년 외환위기 직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 대기업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빼면 생산성의 마이너스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군산에 한번 가보시고 거제에 가보시고 창원에 가보시고 이 자동차와 조선의 구조조정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동률이 지금 평균이 70%인데 50 내지 60%가 되는 그렇게 낮은 제조업 공장들이 발해체입니다. 발해체예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위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의 위기 요인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세 가지 축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일단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Why are other countries objecting to China's grand plan to become a technology superpower? Chinese Premier Li Keqiang first announced the Made in China 2025 strategy in 2015. The 10-year plan aims to turn China into a high-end manufacturer so it could stay competitive in a changing global economy, address rising labor costs, and repair the reputation of Made in China, which many people associated with low-cost, poor-quality products. The ambitious strategy puts an emphasis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the sectors of aviation and aerospace equipment, electrical power equipment, new materials, rail transportation, new 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maritime engineering, biomedicine and advanced medical apparatus, agricultural equipment, new energy vehicles, and high-end robotics. But several foreign countries accuse China of cutting corners to achieve its goals. The U.S. says China is guilty of unfair trade practices by requiring foreign companies to disclose technology information to a Chinese local partner in exchange for market access to China. And the European Union has called China a distorted state-run economy. It's raised concerns that Chinese firms are being given an unfair advantage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and support. The EU says foreign companies are given limited or no access to mainland markets through ambiguous regulations that the Chinese firms are not subject to. China rejects the criticism and says its development will benefit the world. At the 2017 World Economic Forum, Premier Li claim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be the most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 이제 이게 중국 제조 2025를 둘러싼 주요국의 얘기를 좀 정리하는 건 아까 보셨던 이 글로벌 밸류체인 그래프입니다. Y축은 부가가치율, X축은 생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가 나오기 전까지는 왼쪽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조 2025가 출현한 이후에 그리고 트럼피즘이 대두한 이후에 밸류체인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중국은 옛날에 이 한국과 대만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중간재와 자본재를 차이나 인사이드를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초국적 기업이 담당했던 R&D, 디자인, 물류, 유통, 마케팅, AS 파트의 거대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그게 AI 기업이 됐건 반도체 기업이 됐건 그게 독일 기업이 됐건 미국 기업이 됐건 M&A를 통해서 차이나머니로 인수를 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위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쪽으로 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 제조 2025의 코어입니다. 반대로 트럼피즘은 뭐냐면 트럼피즘은
첫 번째 아까 얘기되었던 하드 트럼프는 뭐냐면 이게 중국이 살려고 하는 M&A를 저지하는 겁니다. 중국의 해외 투자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의 계약도 일건데 해외 투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캔슬시켜버려요. 그게 트럼피즘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AI 공장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디다스가 만든 독일의 스피드 팩토리 같은 무인형 공장을 통해서 인쇼어를 하는 거예요. 리쇼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둘러싼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밸류체인을 둘러싼 전쟁에 들어가 있다. 전쟁에. 이제 중국 제조 2025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해외 언론 중에 일부는 지금은 디지털 냉전 중이다. 디지털 콜드 워라는. 그리고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무역 갈등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그 실질은 여기 보듯이 5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레암 앨리슨이라고 썼던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의 저자가 과거 세계 패권 전쟁을 한 16개의 케이스를 보고 그중에 4개가 전쟁을 면했고 12개가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핵을 갖고 있는 시대에서는 무력 전쟁이 아니라 기술 전쟁의 형태로 전쟁이 재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잘 쓰시는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나온 직후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세계 10대 기업 글로벌 마켓 시장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초대형 세계 기업을 10위까지 나래비를 세워보면 과거에 10위 기업들이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기업들은 엑슨, 페트로차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로열 더치쉘, 석유, 전기 이런 기업들. 이른바 1930년대, 20년대 에디슨이 주도했던 전기혁명들이 적어도 2007년 전까지는 세계 탑 10 안에 들었지만 걔네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고 애플부터 텐센트까지 미국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구글까지 중국은 바이두부터 텐센트까지 얘들이 다 장악을 해버린 거. 그리고 그걸 나라별로 보면 5년간입니다만 2013년에는 뭐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IT 2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미국, 중국 이외에는 기업이 하나도 안 남아. 탑 20 안에 아무 나라도 못 깁니다. 세계가 적어도 IT 시장에 관한 듀오폴리 체제에 이미 들어가 버린.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 IT를 주도해 왔다라고 하는 IT 강국들, 대한민국, 일본, 독일이 과연 이 듀오폴리 시대에 살아남을까?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랜드그랩, 하청 공장이 될까? 이 하청 공장의 신세를 면하려면 도대체 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막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대통령께서 어디 대회 무슨 보고대회에 참석을 하셔서 우리는 아직도 걸어가고 있다. 뭐 혁신성장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 얘기 나온 게 이제 규제혁신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가 않아 보여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굉장히 복잡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카를로타 페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할머니 경제학자인데요. 네오 슌페티어리안 교수인데 이분이
19세기 1차 산업혁명, 맨체스터의 1차 산업혁명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산업혁명을 이렇게 쪼개봤는. 이른바 이제 1,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혁명. 3차부터는 인간의 지력이나 인간의 자의식을 뭔가 something, AI로 대체하는 혁명입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혁명에는 단계가 다 있다는 거죠. 첫째는 장착기. 뭔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 장착기가 생기면 그 뒤에 캐시가 벌떼같이 날라들어서 버블이 형성돼요. 그 버블이 깨지는 시기가 그 버블이 깨진 다음에 배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황금기인데 이분 말씀에 따르면 1, 2차 산업혁명의 꽃을 피웠던 곳은 영국과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혁명이 왜 꽃을 피웠을까? 근데 그분 말을 빌리면 또 거기에 유발 하라리의 말을 빌리면 1930년대 패러다임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공화적 인본주의. 두 번째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세 번째는 진화론적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나치죠. 하라리의 말을 빌리면 이 공화론적 인본주의를 갖춘 미국에서 전기혁명의 꽃을 피우고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글로벌 파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뭔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려면 AI를 비롯한 데이터 혁명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려면 사회 시스템적 혁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사회 시스템적 혁신에 성공한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개화를 이룰 것이다. 저도 그거에 뭔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인 이중위기의 질서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미중 무역 분쟁은 사실은 21세기, 아까 말씀드린 21세기의 중미 간 패권 경쟁의 입구입니다. 그 입구의 출발점에 선 지도자가 트럼프와 시진핑이고 트럼프의 핵심은 리버스 닉슨입니다. 닉슨 시대의 이른바 컨스트럭티브 인게이지먼트를 해체하는 포용적 건설적 포용 전략을 해체하는 거예요. 반대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특징은 이전의 도광양회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전략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지점인가는 이 듀얼 히에라치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켄벨이라고 하는 분 생각인데요. 그분 생각을 좀 간단하게 좀 보면 이게 이제 세계를 조금 군사하고 경제로 좀 쪼개 본 건데요. 왼쪽 지도는 어느 나라와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지 세계 국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색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색칠한 나라는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왼쪽 지도에서 파란색, 하늘색으로 색칠한 나라는 미국과 무역을 많이 한다. 대부분 나라가 주황색으로 칠해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다 중국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는 북미하고 중미 일부 국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시면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파란색 또는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즈니스는 다 중국과 하고 군사안보동맹은 미국과 맺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거 중간 그래프는 무기 수입을 주로 어디서 하느냐? 파란색이 미국으로부터 수입 국가고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파란 게 대부분. 우리나라가 미국 2위죠. 수입 2위. 무역을 보면 건대로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시아 각국의 전략은 빨간 쪽을 취하는 shifting towards China. 중국한테 이제 좀 굽실거리는 전략.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Counteracting China.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 번째는 Playing both sides. 양편놀이 합니다. 양편놀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Counteracting China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분들이 USN China 포커스에서 그린 그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Counteracting China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하여튼 Playing both라고 봐요. Playing both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다 놓여 있는 기로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아시아 국가가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똑같은 기로에 놓였던 게 북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왜 남북 대화에 손을 먼저 내밀었을까? 그 원래 한반도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북방의 대륙 문명 세력, 이른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한 편을 먹고 남한과 해양 문명 세력, 일본과 미국이 한 편을 먹는 그게 냉전 체제의 기본 구도. 근데 이번에 북한 핵 문제가 생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문 대통령하고 같이 풀면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 전선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중 간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북중 간의 갈등이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북한이 손을 잡고 사실은 그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가 관건이다. 그게 이중 위계 질서하에 핵이다. 이중 위계 질서의 핵은 아까 얘기했던 이켄베리 교수에 따르면 기본 전략은 not too hot, not too cold. 어느 나라에 대해서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playing both sides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 그게 이중 위계 질서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전하, 적병이 이미 개성을 짰다 하옵니다. 적병의 숫자 15만 이상은 될 것이라 하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가를 남한산성으로 돌리심이 가한 줄로 아려옵니다. 세자조화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침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전하, 그럼 망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배시옵소서. 연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옥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견뎌주소서. 여러분 이 영화 다 보셨나요? 많은 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제가 이제 메뉴에 제조지은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제조지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혹시, 예? 다시 만들어준 은혜.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역사는 사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조지은의 함정이 간혹 빠져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제조지은의 함정에 빠져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저는 그 병자호란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우리 국경을 건너서 한양이라는 우리 수도에 7일 만에 적군이 당도한 것은 병자호란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왕이 엄청난 수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남한산성 영화에서 보듯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야 했죠. 근데 이제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던 것은
우리도 제조지은의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남한뿐이 아닙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전쟁인 동시에 국제전쟁, 거기에는 중공이 참여를 했고 미국이 참여를 했고, 그죠? 남한도 제조지은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북한도 중국과의 연대라는 제조지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중국이라는 제조지은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코어라고 보는데, 그로부터 벗어나야만 위중위계 질서 시대에 우리가 한반도가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썼던 말을 한번, 학생 잠깐만 오실래요? 잠깐 오실래요? 유럽은 힘이 월등하고 온갖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시아의 원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 원주민의 힘이 강해지거나 유럽의 힘이 약화되어 세계 모든 민족들이 동등한 용기와 동등한 권력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국부론. 선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백길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단군 일에 가장 스펙이 좋은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어깨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이 세계 커뮤니티에 동등한 용기와 동등한 권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